3장. 어느 날 아침 루오 씨가 다리를 치료해준 비용을 치르러 샤르를 찾아왔다. 40수짜리 동전으로 75프랑과 칠면조 한 마리였다. 그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게 어떤 건지 저도 압니다. 그가 샤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도 선생님 같았지요. 저희 집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잃었을 때 저는 혼자 있으려고 들판으로 달려나가곤 했어요. 나무 아래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하느님을 부르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댔죠. 나뭇가지에 보이는 두더지들, 뱃속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저 두더지들 같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품에 꼭 안을 수 있는 마누라들하고 같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몽둥이로 땅을 쾅쾅 내리쳤죠. 거의 미쳐 있었고 뭘 먹지도 않았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 그때 카페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어요.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면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 끝에 가을이 오면서 조금씩 그런 게 사라져 가더군요.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뭔가가 여전히 저 깊은 곳에 남아서 그 뭐랄까 무거운 뭔가가 저 아래서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운명이니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니까 죽고 싶어 한다는 건 기운을 내셔야 돼요, 보바리 선생님.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 집에 좀 들르세요. 딸아이가 가끔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를 잊었을 거라는 말도 하고요. 이제 곧 봄인데 선생님 기분 전환도 좀 되도록 산토끼 군서지에 가서 토끼 한 마리 사냥하게 해드릴게요. 샤를은 그의 조언을 따랐다. 그는 베르토에 다시 찾아갔다. 모든 것이 어제처럼, 그러니까 5달 전처럼 그대로였다. 배나무들에는 벌써 꽃이 피었고 인정 많은 루오 씨가 이제는 일어서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니 농장은 전보다 더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의사 선생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니 최대한 예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루오 씨는 그에게 전혀 모자를 벗을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마치 환자라도 되는 듯 작은 소리로 말을 하고 선생님이 드시도록 좀 더 가벼운 무언가, 익힌 배라든가 병에 든 크림 같은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척까지 했다.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샤를은 자신이 소리내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문득 아내의 기억이 떠오르자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커피가 나왔다. 이제 아내 생각은 나지 않았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갈수록 아내 생각이 덜 나게 되었다. 자유로운 삶이 가진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면서 외로움도 곧 견딜만해졌다. 이제 그는 식사 시간도 바꿀 수 있고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유를 댈 필요도 없고 지쳤을 때는 침대에 팔다리를 대자로 뻗고 누울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며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을 받아들였다. 다른 한편 1달 동안이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정말 안 됐어. 그게 무슨 일이야? 라고 계속 말을 했으니 아내의 죽음이 그의 직업에도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름이 널리 퍼져서 고객의 수가 증가했고 또 베르토의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향한 것인지 모르는 어떤 희망, 어렴풋한 행복이 찾아왔다. 거울 앞에서 수염을 솔질하면서 보니 얼굴이 전보다 보기 좋아진 것 같았다. 어느 날 한 번은 그가 3시쯤 도착했더니 모두 밭에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부엌으로 들어간 그는 처음에는 엠마를 알아보지 못했다. 덧창이 닫혀 있었다. 덧창 나무 틈 사이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가느다란 선들이 바닥 타일에 넓게 퍼졌고 가구들 모서리에 부딪혀 끊어졌다가 천장에서 파르르 떨렸다. 파리들이 식탁 위 사람들이 마시고 둔 유리잔들을 따라 올라가다가 잔 바닥에 남은 사과주 속에 빠져 윙윙거렸다. 벽난로로 내려온 햇살에 바닥판의 그을음이 벨벳 같아 보이고 차갑게 식은 채는 살짝 푸른빛을 띠었다. 엠마는 창문과 난로 사이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 어깨 위에 작은 땀방울들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시골식으로 그녀는 샤를에게 마실 것을 권했다. 그가 거절해도 그녀는 계속 권했고 결국은 웃으면서 자기와 함께 리큐어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릇장에 가서 퀴라소 한 병을 꺼낸 뒤 팔을 뻗어 작은 잔 2개를 집더니 한 잔에는 가득, 다른 한 잔에는 살짝 아주 조금만 따르고는 건배를 하고서 입으로 가져갔다. 거의 빈 잔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술을 마시기 위해 몸을 뒤로 젖혔다. 그런데 목이 당기도록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술을 내밀어 봐도 아무것도 닿는 게 없다며 웃더니 고운 치아들 사이로 혀끝을 내밀어 잔 바닥을 날름날름 핥았다. 엠마는 앉아서 아까 꿰맸다만 흰 면 양말을 다시 집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바느질을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샤를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문 아래로 바람이 들어와 타일 바닥 위에 살짝 먼지가 일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 마당에서 알을 낳는 암탉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엠마는 이따금씩 얼굴에 손바닥을 갖다 대 2뺨을 식혔고 그 다음에는 벽난로 장작 받침쇠에 둥근 쇠공에 손을 대고 식혔다. 그녀는 이 계절이 시작되면서부터 현기증이 나곤 해서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이 도움이 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수녀원 이야기를 하고 샤를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말이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엠마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예전 음악 노트들, 상으로 받은 작은 책들, 장롱 아래칸에 박아두었던 떡갈나무 잎 왕관 같은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또 어머니 이야기, 묘지 이야기도 했고 정원의 화단을 가리키며 매달 첫 금요일마다 저 꽃들을 꺾어 어머니의 무덤에 가져다 놓는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이 집 정원사는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했다. 그렇게 일을 못하니 참. 겨울 동안만이라도 도시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긴 화창한 날이 오래 이어지면 여름에 시골이 더 지루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목소리는 환해졌다 날카로워졌다 하다가 갑자기 우울한 분위기에 잠기며 느릿하게 소리의 높낮이 변화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중얼중얼하는 혼잣말이 되었다. 또 때로는 해맑게 눈을 뜨며 명랑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눈을 반쯤 감고 권태에 잠긴 시선을 하고서 이런저런 생각 속을 헤맸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샤를은 그녀의 말을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겨 보았다. 그녀가 했던 말을 모두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해서 자기가 아직 그녀를 알지 못했던 때 그녀가 살았던 삶의 한 토막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나 조금 전 헤어질 때의 모습과 다른 그녀의 모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속으로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할까? 그렇다면 누구랑? 같은 질문을 했다. 아휴, 루오 씨는 재산이 많고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지만 엠마의 얼굴이 눈앞에 자꾸만 떠오르고 팽이 소리 같은 단조로운 소리가 귀에서 윙윙 울려댔다. 그렇지만 네가 결혼을 하면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목이 조여오고 갈증이 났다. 그는 일어나서 물병에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고 따스한 바람이 불었고 먼 데서 개들이 짖었다. 그는 베르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샤를은 어쨌든 손해볼 것은 없다 싶었고 기회가 되면 청혼을 하리라 작정했다. 하지만 기회가 생겨도 매번 적당한 말을 못 찾을까 두려워서 입이 달라붙곤 했다. 루오 씨는 누가 딸을 데려간다 해도 집안일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리 아쉬울 게 없었을 것이다. 그는 농사 지어서 백만장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농사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직업이라 여겼고 딸이 농사일을 하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싶어서 속으로 그런 딸을 옹호하고 있었다. 이 양반은 농사로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손해를 보는 중이었다. 상거래에 뛰어난 재주가 있고 그 일의 술책들을 재미있어 했던 반면 농장의 내부 관리를 포함해서 농사 그 자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머니에 꽂은 손을 쉬 빼지 못했고 좋은 음식과 따뜻한 온기와 편안한 잠자리 등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위해 쓰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 그는 거친 사과주, 살짝 익힌 넓적다리 고기, 브랜디를 넣고 오래 저어 거품을 낸 글로리아 커피를 좋아했다. 그는 부엌에서 벽난로를 마주하고 연극에서처럼 음식을 다 차려 가져다 놓은 작은 탁자 앞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다. 그는 자기 딸이 옆에 있으면 샤를이 볼이 빨개지는 것을 알아챘고 그러니 조만간 이 사람이 청혼을 할 터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저런 일들을 모두 따져보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샤를은 좀 왜소하다 싶었고 썩 바람직한 사윗감은 아니었다. 하지만 행동거지가 바르고 검약하며 학력이 높다고 하니 아마도 지참금을 놓고 이러니저러니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 당시 루오 씨는 자기 땅 22에이커를 팔아야 할 참이었고 벽돌공과 마구상에게 갚아야 할 돈도 많은 데다 앞찾기 굴대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딸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뭐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미셸 축제 기간에 샤를은 베르토에 와서 사흘을 머물렀다. 이틀 동안을 15분 있다가 하며 미루기만 하더니 마지막 날도 똑같이 지나갔다. 루오 씨가 배웅을 나왔다. 움푹한 길을 같이 걸어가다 이제 헤어질 참이었다. 때가 왔다. 샤를은 울타리 모퉁이까지 가면 말해야지 하다가 마침내 그곳을 지나쳤을 때 웅얼웅얼 말을 꺼냈다. 루오 아저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샤를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야기해봐요. 내가 전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루오 씨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샤를이 더듬거렸다. 나는 더 바랄 남이 없어요. 루오 씨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애도 같은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고
나도 이만 집으로 돌아갈게요. 좋다고 하면 잘 들어요. 사람들 눈도 있으니 선생님은 다시 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 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초조해하면 안 되니까 덧창을 벽에 닿게 활짝 열어놓을게요. 저 뒤에서 울타리 너머로 몸을 기울이면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멀어져 갔다. 샤를은 나무에 말을 메어 놓았다. 그리고 오솔길로 달려가 기다렸다. 30분이 흘렀고 시계를 보며 19분을 더 셌다. 갑자기 벽에 뭔가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덧창이 활짝 젖혀져 있었고 문고리가 아직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9시 벌써 그는 농장에 와 있었다. 샤를이 들어서자 엠마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태어난 척 살짝 웃어 보이려 했었다. 루오 씨는 미래의 사위를 끌어안았다. 필요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었다. 결혼식은 샤를의 상이 끝나야, 그러니까 다음 해 봄 무렵이나 돼야 제대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기다림 속에 겨울이 지났다. 루오 양은 혼수 준비에 전념했다. 일부는 루앙에 주문을 했고 잠이나 수면 모자 같은 것들은 옷 본을 빌려 직접 만들었다. 샤를이 농장에 들를 때마다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갔다. 만찬은 어느 방에서 할지, 요리는 얼마나 필요할지, 전식은 무엇으로 할지 생각했다. 하지만 엠마는 그런 것보다는 횃불을 환하게 밝히고 자정에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루오 씨는 그런 생각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결혼식이 열렸고 하객 43명이 참석해 16시간을 식탁에서 보낸 뒤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며칠간도 얼마간 계속되었다. 사장. 손님들은 마차를 타고 아침 일찍부터 도착했다. 말 한 마리가 이끄는 짐마차, 긴 좌석이 있는 이륜 짐수레, 덮개가 없는 이륜마차, 가죽 커튼이 달린 마차들이었다. 그리고 인근 마을의 젊은이들은 달리는 짐수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짐칸 가로장을 송으로 붙들고 덜컹덜컹 흔들리며 일렬로 서서 왔다. 고데르빌, 노르망빌, 카니 등 40km 거리에서 오는 것이었다. 양가의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고 다퉜던 친구들과도 화해했으며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지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때때로 울타리 뒤에서 채찍 소리가 들려오고 곧이어 울타리 문이 열리면 이륜마차가 들어서곤 했다. 마차는 현관 첫 번째 계단까지 달려와 갑자기 멈춘 다음 사람들을 쏟아놓았고 마차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문지르고 팔을 뻗으면서 내렸다. 여자들은 모자를 쓰고 도시풍 드레스 차림이거나 금빛 시계줄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 케이프 양쪽 끝을 교차시켜 허리띠 속에 찔러 넣은 사람, 색깔 있는 쇼를 두르고 등에 핀을 꽂아 뒷목이 다 드러난 사람 등 각양각색이었다.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복장을 한 남자아이들은 새 옷이 불편한 모양이었고 심지어 이날 난생 처음 구두를 신어보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 옆에는 첫 영성체 때의 흰 드레스를 이번에 수선해서 느려 입고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는 아마 남자아이들의 사촌이거나 누나인 듯한 14 혹은 16살 정도의 여자아이들 몇이 보였는데
장미 기름으로 반들거리는 머리를 하고서 어리둥절해하며 얼굴이 빨개진 채 장갑을 더럽힐까 무척 겁을 집어먹은 모습이었다. 마차들마다 말을 풀어놓을 마부가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남자 손님들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직접 그 일을 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연미복, 프로코트, 재킷, 조끼 등을 입고 있었다. 큰 행사 때가 아니면 옷장에서 나오는 법이 없고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좋은 연미복, 긴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원기둥 모양 칼라에 자루처럼 큰 주머니가 달린 프로코트, 보통 구리 테두리가 달린 책 모자를 같이 착용하는 나사 재킷, 두 눈처럼 단추 2개가 등에 나란히 달리고 옷자락이 목수의 도끼날 일격에 완전히 잘려나간 것 같은 아주 짧은 조끼들이었다.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행사 때 입는 셔츠, 그러니까 깃이 어깨 위로 내려오고 등에 잔주름이 잡히고 허리가 길게 내려와 아래쪽에 붙은 띠로 조이게 되어 있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셔츠들은 가슴이 갑옷처럼 불룩했다. 모두들 머리를 새로 깎은 데다 수염도 바짝 깎아 귀가 머리에서 떼어놓은 듯 튀어나와 있었다. 심지어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난 몇 사람은 수염을 깎을 때 잘 보이지 않아서 코 밑에 비스듬하게 칼자국을 내기도 했고, 또는 턱을 따라 피부가 3프랑짜리 동전만하게 벗겨져서 길을 오며 바람을 맞아 벌겋게 됐고, 기분 좋은 흰 얼굴 전체가 분홍색 반점으로 얼룩덜룩했다. 면사무소가 농장에서 2km 거리라 모두 걸어서 갔다가 성당 예식이 끝나고 다시 걸어서 돌아왔다. 처음에는 색깔 있는 스카프처럼 하나로 이어졌던 행렬이 초록빛 밀밭들 사이로 구불거리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들판에서 물결처럼 일렁이더니 곧이어 길게 늘어지고 이야기를 하느라 꾸물거리며 열무리로 흩어졌다. 나선형 리본으로 장식한 바이올린을 들고서 악사가 선두에 섰고, 그 다음에는 신랑 신부가, 그 뒤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뒤섞여 따라갔으며, 맨 뒤에서는 아이들이 귀리 줄기에서 방울 같은 꽃을 떼어내며 놀거나 눈에 띄지 않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다. 엠마의 드레스는 너무 길어서 단이 살짝 땅에 끌렸다. 가끔씩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치마를 끌어올렸고, 그럴 때면 거친 풀과 엉겅퀴 가시들을 장갑 낀 손가락으로 우아하게 떼어냈는데, 그러는 동안 샤를은 빈손으로 그녀가 일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오 씨는 새 실크 해트를 쓰고서 검은색 예복에 소매 커프스가 손을 덮어 손톱까지 내려온 차림으로 샤를의 어머니 보바리 부인에게 팔을 내준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 모두를 무시하고 있던 보바리 씨는 그저 단추가 한 줄로 달린 군복 모양의 프로코트만 입고 있었는데, 어떤 금발의 시골 아가씨에게 술집에서 하는 수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가씨는 인사를 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어라 대꾸도 못했다. 다른 결혼식 하객들은 사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등 뒤에서 장난도 치며 벌써부터 서로 흥을 돋우고 있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면 악사가 들판에서도 계속 싸구려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악사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걸음을 멈춰 숨을 돌리고는 바이올린 줄이 소리가 더 잘 나도록 활에 한참 송진을 칠한 다음 다시 걷기 시작했고, 스스로 박자를 잘 탈 수 있도록 바이올린 손잡이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악기 소리에 먼 데서 새들이 날아갔다. 식탁이 차려진 곳은 수레를 두는 헛간 아래였다. 식탁 위에는 소 안심 4덩어리,
닭고기 프리카세 6개, 송아지 스튜, 양고기 넓적다리 3개가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근사한 새끼 돼지 구이에 참소리쟁이를 넣은 소시지 4개가 둘러 있었다. 식탁 모서리에는 브랜디가 담긴 유리병들이 놓여 있었다. 순한 사과주는 병막의 주위로 짙은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고 모든 잔에 포도주가 미리 가득 따라져 있었다. 식탁이 살짝만 움직여도 출렁이는 노란 그림이 큰 접시들 위에 놓였고 그 매끈한 표면 위에는 사탕과자로 된 신랑 신부 이름 이니셜이 아라베스크체로 씌어 있었다. 파이와 누가를 위해서는 이브토의 파티시에를 불러왔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터라 여러 가지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리고 디저트로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파티시에가 직접 들고 나오자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다. 먼저 바닥은 신전 모양의 파란 정사각형 종이박스인데 회랑과 기둥들이 있고 금빛 종이별이 총총한 벽감들마다 작은 석고상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다음 2번째 단에는 사부와 케이크로 된 탑을 중심으로 안젤리카, 아몬드, 건포도, 오렌지 조각들로 장식한 아주 작은 요새들이 빙 둘러 있었다. 그리고 맨 위는 초록빛 정원으로 잼으로 만든 호수와 바위들, 헤이즐넛 껍데기로 된 배들이 있었고 작은 아모르가 초콜릿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양쪽 기둥 꼭대기에는 둥근 구슬 대신 진짜 장미 봉오리가 꽂혀 있었다. 사람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먹었다. 앉아있는 것이 너무 피곤해지면 마당에 나가 좀 거닐거나 헛간에서 병막에 놀이를 했다. 그러고는 다시 식탁으로 왔다. 나중에 몇 사람은 잠이 들어 코를 골았다. 하지만 커피가 나오자 모두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하고 묘기를 부리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엄지손가락 아래로 지나가는 놀이를 하고 어깨에 수레를 올려놓으며 들고 상스러운 농담을 해대고 여자들을 끌어안기도 했다. 콧구멍까지 귀리를 포식한 말들은 저녁 때 길을 나서는데 끌채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말들이 뒷발질하다가 앞발을 들고 일어서 버리자 마구가 부서졌는데 주인들은 욕을 퍼붓거나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밤새 내내 달빛 아래 그 고장의 길들을 달리던 포장마차가 수로에 처박혔다가 뛰어오르고 자갈밭 위에서 요동을 치고 비탈길을 간신히 올라갔는데 그럴 때면 여자들은 마차 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안내인들을 붙들었다. 베르토에 남은 사람들은 부엌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 아이들은 긴 의자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신부는 아버지에게 제발 관습적인 장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해 두었다. 그런데 생선 도매상을 하는 사촌 하나가 열쇠구멍에다 입으로 물을 뿜으려 들었고 그러자 루오 씨가 얼른 달려와 막으며 사위에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그런 부적절한 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촌은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루오 씨가 거만하게 군다고 생각하면서 한쪽 구석에 대여섯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 역시 어쩌다가 연속해서 급이 낮은 고기를 받게 되어 대접을 잘 못 받았다고 여기며 집주인에 대해 수군댔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집주인이 망하기를 바랐다. 샤를의 어머니는 종일 꾹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 신부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연회상 배열에 대해서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녀는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뒤따라 들어오지 않고 생빅토르에서 시가를 사오게 해서는 키르슈를 탄 그로그를 마시며
날이 밝을 때까지 피웠는데 시골에서는 그로그에 키르슈를 섞는 것 같은 건 알지 못하므로 훨씬 더 근사하게 보일 만한 일이라고 여겼다. 샤를은 농담을 잘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고 결혼식 연회에서 눈에 띄지 못했다. 수프가 나올 때부터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그에게 비꼬는 말이나 말장난, 이중의 의미를 지닌 말, 칭찬, 외설적인 말 등을 던졌는데 그의 대답은 한결같이 형편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지난밤의 처녀가 오히려 그였나 싶을 정도였는데 반면에 새 신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짐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일 짓궂은 사람들도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가 지나가면 엄청나게 긴장을 한 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그런데 샤를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 그녀를 내 아내라 부르고 반말을 하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어디 있냐고 묻고 사방으로 그녀를 찾아다니고 때로는 마당에 그녀를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그녀에게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머리로 블라우스 윈플 부분을 구겨지게 만들면서 나무 아래로 계속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결혼식 이틀 후 부부는 길을 떠났다. 샤를은 환자들 때문에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 루오 씨는 자기 마차로 그들을 데려다 주도록 하고 바송빌까지 직접 배웅했다. 거기서 그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고 마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갔다. 100걸음쯤 걷다가 그는 걸음을 멈추고 먼지 속에서 바퀴를 굴리며 멀어져가는 마차를 바라보면서 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 옛날의 그 시절, 아내의 첫 임신을 떠올렸다. 그녀 아버지의 집에서 그녀를 말잔등에 태우고 눈속을 달려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날, 자기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크리스마스 무렵이었고 들판이 온통 하얀색이었다. 그녀는 한쪽 팔로 그를 붙잡고 다른 팔로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코 지방 머리 장식의 긴 레이스가 바람에 날려 가끔씩 그녀의 입을 스쳤고 그가 고개를 돌려보면 그녀의 어깨 위 모자의 금박 장식 아래에서 말없이 미소 짓고 있는 분홍빛 작은 얼굴이 바로 곁에 보였다. 손을 녹이려고 그녀는 가끔씩 그의 가슴에 손을 넣곤 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30살이 되었을 텐데. 그러고서 뒤를 돌아보니 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텅 빈 집처럼 서글퍼졌다. 진주성찬의 더한 술기운으로 흐릿해진 머릿속에서 행복했던 추억들과 음울한 생각들이 뒤섞이며 그는 한순간 성당 쪽으로 한번 둘러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자신을 더 서글퍼지게 할까 두려워서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샤를 씨와 부인은 6시 무렵 토트에 도착했다. 자기 동네 의사의 새 아내를 보려고 이웃 사람들이 창가로 몰려나왔다. 나이 많은 하녀가 나와 그녀에게 인사를 드렸고 저녁 식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집안을 한번 둘러보라고 권했다. (5장) 벽돌 건물의 정면은 거리, 아니 오히려 도로라고 해야 할 큰 길과 연이어 있었다. 문 뒤에는 깃이 작은 외투,
말고삐, 검은색 가죽 모자가 걸려 있고 바닥 한 구석에는 아직도 마른 흙이 잔뜩 묻은 각반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방은 식사도 하고 거실로도 쓰이는 공간이었다. 희미한 화한 무늬로 맨 위에 테두리를 두른 밝은 노란색 벽지는 바탕 직물이 제대로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쿨렁거렸다. 빨간색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하얀 광목 커튼이 창문들 위에 서로 교차로 드리워져 있고 좁다란 벽난로 상판에는 달걀형 유리 용기를 씌운 은도금 촛대 2개 사이에 히포크라테스의 얼굴이 들어간 벽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복도의 다른 쪽은 넓이가 6걸음쯤 되고 탁자 하나, 의자 셋, 사무실용 안락의자 하나가 놓인 샤를의 진료실이었다. 의학사전 한 질이 페이지들이 붙은 채 출판된 원상태 그대로 하지만 여기저기 팔리며 손을 탄 탓에 재본 부위는 다 헐어버린 채로 전나무 책상 6단을 거의 다 채우고 있었다. 진료를 하는 동안 벽을 넘어 밀가루와 버터를 섞어 볶는 냄새가 풍겨왔고 또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기침하는 소리나 자기네 이야기를 늘어놓는 소리가 부엌에서 다 들렸다. 그 다음에는 몹시 낡은 큰 방이 나오고 마구간이 있는 마당으로 바로 이어졌다. 화덕이 놓인 이 방은 지금 장작광이나 포도주 저장실, 창고 같은 것으로 쓰였는데 고철이나 빈 술통, 못 쓰는 농기구, 무슨 용도인지도 모를 먼지투성이 물건들로 가득했다. 가로보다 세로가 긴 정원은 과수밭의 살구나무들로 뒤덮인 흙반죽 담을 양쪽에 두고 가시나무 울타리까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들판이 나왔다. 한 가운데에는 석판 위에 슬레이트로 된 해시계가 놓여 있고 가느다란 찔레나무들로 꾸민 화단 4개가 효용성 있는 작물들이 심어진 보다 실용적인 사각형 땅을 빙 둘러 에워싸고 있었다. 맨 구석에는 가문비 나무들 아래 사제의 석고상이 기도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엠마는 침실로 올라갔다. 첫 번째 방은 가구가 없는 빈 방이고 두 번째 방이 부부 침실로 붉은색 천이 드리워진 내실에 마호가니 침대가 놓여 있었다. 조개 껍질로 된 상자 하나가 서랍장에 장식으로 놓여 있고 창가의 책상 위에는 하얀 실크 리본으로 묶은 오렌지꽃 한 다발이 병에 꽂혀 있었다. 신부의 부케, 다른 신부의 부케였다. 그녀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상황을 알아차린 샤를이 꽃다발을 집어서 다락으로 가져가는 사이 엠마는 안락의자에 앉아 상자에 든 자신의 결혼식 부케를 생각하며 몽상에 빠져들어 혹시 자기가 죽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처음 얼마 동안 그녀는 집안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촛대의 유리 뚜껑을 벗겨내고 계단을 새로 칠하고 정원에 해시계 주위로 빙 둘러 벤치를 놓게 했다. 심지어 물고기가 있는 분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차를 타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 남편이 중고 보크 마차를 하나 구해서 등불을 달고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 흙바퀴를 달았더니 거의 이륜마차 틸빌이 비슷해 보였다. 그러니 그는 세상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 저녁에 큰 길로 나가 거니는 것, 그녀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몸짓,
그녀의 밀짚 모자가 창문 고리에 걸린 모습, 그리고 샤를이 짐작도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이 이제 그를 끊임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침대에서 나란히 베개를 베고 누워 수면 모자가 반쯤 덮은 그녀의 금빛 뺨 솜털 위로 햇살이 비춰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이 더 커 보이고 특히 잠을 깨면서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일 때 그랬다. 어두운 데서는 검은색이고 밝은 데서는 짙은 파란색인 그 눈은 맨 밑은 더 짙은 색이고 에나멜 같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색이 옅어지는 여러 층의 색깔들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샤를의 눈은 그 깊은 바닥으로 빠져들어갔고 거기에 머리에는 수건을 들고 셔츠 윗부분을 풀어헤친 자신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려고 창가로 와서 헐렁한 실내복 차림으로 제라늄 화분 2개 사이에 팔꿈치를 고이고 서 있곤 했다. 샤를은 길에 나와 돌 위에 발을 올리고 박차를 조였고 그녀는 위에서 꽃잎이나 풀잎을 입으로 뜯어 그에게 불어보내며 계속 말을 하곤 했다. 그러면 그 꽃잎과 풀잎은 공중에서 새처럼 반원을 그리며 팔랑거리다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늙은 백마의 헝클어진 갈기 위에 걸렸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샤를은 말에 올라 그녀에게 키스를 보냈고 그러면 그녀는 손짓으로 답하고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났다. 이제 그는 긴 리본처럼 끊임없이 먼지를 일으키는 큰 길에서 나무들이 반원 천장처럼 드리워진 우묵한 길을 따라 밀이 무릎까지 자란 밀밭 옆 오솔길에서 어깨에 햇살을 싣고 코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슴 가득 지난밤의 희열을 담고 평온한 마음과 만족스러운 몸으로 마치 저녁 식사 후 소화 중인 송로버섯의 향을 아직 되새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복을 반추하면서 길을 갔다.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좋은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 중학교 때였을까? 그 높은 담안에 갇힌 채 반에서 그보다 더 부유하고 힘이 센 친구들 가운데 혼자이던 그때. 그의 억양을 놀리며 웃어대고 옷차림을 비웃던 아이들. 어머니가 토시 속에 과자를 넣어가지고 면회실로 찾아오던 그런 아이들 속에서 혼자이던 그때? 좀 더 나중에 의학 공부를 하던 때였을까? 키가 작은 직공과 사귀고 있었는데 같이 춤을 추러 갈 돈이 늘 부족했던 그 시절? 그 다음에 그는 침대 속 발이 얼음처럼 차갑던 과부와 14달을 같이 살았다. 하지만 이제 너무도 사랑하는 이 예쁜 여자가 평생 자기 것이 되었다. 그에게 세상은 그녀의 보드라운 치마 둘레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곁에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책망하고 그녀를 보고 싶어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다. 엠마는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가 발소리를 죽여 살그머니 다가가 그녀의 등에 키스하면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는 그녀의 빗, 반지, 쇼를 계속 만져보고 싶은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때로는 그녀의 두 뺨에 진한 키스를 하거나 또는 손가락 끝에서 어깨까지 그녀의 드러낸 팔을 따라 올라가며 가벼운 키스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그녀는 매달리는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반쯤 미소 지으며 성가신 듯 밀쳐냈다.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생겼어야 할 행복이 찾아오지 않으니 그녀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엠마는 책에서 그렇게나 아름다워 보였던 지극한 행복, 열정, 도취 같은 말들이 삶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 애썼다. 엠마는 전에 6장 엠마는 전에 폴과 비르지니를 읽고서 작은 대나무집과 도밍고라는 흑인, 피델이라는 개, 그리고 특히 종탑보다 더 높은 커다란 나무에서 붉은 과일들을 따다 주거나 맨발로 모래밭을 달려 새 둥지를 가져다주는 그런 착한 남동생 같은 존재의 애틋한 우정을 꿈꾸었다. 엠마가 13살 때 아버지가 직접 그녀를 도시로 데려가 수도원에 넣었다. 그들은 생제르베 구역의 여관에 묵었는데 저녁 식사 때 들라 발리에르 양의 이야기가 그려진 접시들이 나왔다. 그 전설에 대한 설명은 칼자국들로 여기저기 끊겨 있었지만 모두가 종교와 미묘한 감정 이야기들, 궁정의 화려함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수도원에서 지내게 된 초기에 엠마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수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다. 수녀들은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식당을 지나 긴 복도를 따라가면 나오는 작은 성당에 엠마를 데려가곤 했다. 엠마는 쉬는 시간에도 거의 놀지 않았고 교리문답을 잘 알아들었으며 보좌 신부의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언제나 그녀였다. 교실의 포근한 공기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구리 십자가가 달린 묵주를 지닌 창백한 안색의 여인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녀는 제단의 향기, 차가운 성수반, 빛나는 촛불에서 발산되는 신비로우면서도 나른한 분위기에 잠겨 살그머니 졸음에 빠져들곤 했다. 미사를 제대로 따라가는 대신 그녀는 기도서 안에 하늘색 테두리로 장식된 성화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병든 어린 양, 날카로운 화살이 박힌 성스러운 심장, 십자가를 지고 걷다가 쓰러지는 가여운 예수님의 그림을 좋아했다. 고행을 하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시험해 보았다. 무슨 서약을 해서 실행하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기도 했다. 고해를 하러 갈 때면 그녀는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신부님의 나직한 말소리를 들으며 창살에 얼굴을 대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기 위해 자잘한 죄들을 지어내곤 했다. 설교 속에 계속 나오는 약혼자, 남편, 천상의 여인, 영원한 결혼 등의 비유가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예기치 않은 달콤한 행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저녁이면 기도 시간 전에 자습실에서 종교 관련 낭독을 했다. 주중에는 성서 이야기 요약이나 프레시누 신부의 설교집을 낭독하고 일요일에는 기분 전환으로 기독교의 정수 몇 대목을 읽었다. 처음에 그녀는 낭만적인 우수의 낭랑한 탄식 소리, 지상과 영원의 모든 메아리로 반복되는 그 소리에 골똘히 귀를 기울였다. 상가 구역의 가게 뒷방에서 유년을 보냈다면 그녀는 보통 작가들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마음을 사로잡는 자연의 서정성에 아마도 마음을 활짝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엠마는 시골을 너무나 잘 알았다. 가축대의 울음소리, 소 젖자기,
쟁기질도 알고 있었다. 조용한 환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변화무쌍한 쪽에 마음이 갔다. 바다는 오로지 폭풍우 때문에 좋았고 푸른 나무도 오로지 폐허 속에 띄엄띄엄 심겨 있을 때만 좋았다. 그녀는 어떤 것에서 무언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마음을 즉각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모두 무용한 것으로 물리쳤다. 예술적이기보다는 감상적인 기질 탓에 풍경에는 관심이 없고 일어나는 감정을 쫓았으므로. 수도원에는 매달 와서 일주일 동안 세탁일을 하는 나이든 여자가 하나 있었다. 대혁명 때 몰락한 옛날 귀족 가문 사람으로 대주교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여자는 식당에서 수녀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일하러 올라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기숙생들은 종종 자습실을 빠져나와 그녀를 보러 가곤 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흘러간 사랑 노래들을 나지막이 불렀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바깥 소식을 알려주고 시내에서 심부름도 해주었으며 앞치마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소설책을 상급반 학생들에게 몰래 빌려주기도 했는데 그녀 자신도 틈이 날 때마다 한참씩 정신없이 보던 책이었다. 그 책들은 오로지 사랑, 연인인 남자와 여자, 외진 정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괴롭힘당한 귀부인, 마차역마다 살해되는 마부들, 페이지마다 죽어 넘어가는 말들, 어두운 숲, 흔들리는 마음, 맹세, 흐느낌, 눈물과 키스, 달빛 아래 작은 배, 숲속의 나이팅게일, 사자처럼 용감하고 어린 양처럼 온화하며 더할 나위 없이 고결한 데다 늘 잘 차려입고 눈물도 많은 신사들 이야기뿐이었다. 그리하여 15살 때 엠마는 오래된 책방에 먼지 쌓인 책들의 페이지를 넘기며 6달을 보냈다. 이후 월터 스콧을 읽고 나서는 역사를 다룬 것에 매료되었고 괴짝, 위병대기소, 음유시인들에 대한 몽상에 빠졌다. 그녀는 오래된 성에서 긴 코르사조의 드레스를 입고 아치형 클로버 장식 아래 돌 위에 팔꿈치를 기대고 소근으로 턱을 괜 채 저 멀리 들판에서 하얀 깃털을 단 기사가 검정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며 나날을 보내는 성주 기부인처럼 살고 싶었다. 그 당시 엠마는 마리 스튜어트를 숭배했고 유명한 여자들이나 불운한 여자들을 열렬히 숭앙했다. 잔다르크, 엘로이즈, 아녜스 소렐, 라벨 페로니에르, 클레망스 이조르 같은 여자들은 역사의 광막한 어둠 속에 혜성처럼 두드러지게 떠올라 있었다. 그 광막한 어둠 속에서는 또는 떡갈나무와 성 루이, 죽어가는 바이아르, 루이 11세의 몇몇 잔혹한 짓, 약간의 생 바르텔레미 이야기, 그 베아른 사람의 깃털 장식 등이 그리고 루이 14세의 치적이 과장되게 그려진 접시들의 기억들 역시 여기저기에 그러나 더 깊은 어둠에 묻힌 채 서로 아무런 연관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그녀가 음악 시간에 부르던 성악곡들은 한결같이 황금날개의 어린 천사, 성모 마리아상, 모래 언덕, 곤돌라 뱃사공 등이 나오는 평화로운 곡이었는데 그 멍청한 가사 스타일과 경망스러운 음을 통해 그녀에게 연애 감정의 실제가 매혹적으로 펼쳐지는 환영을 어렴풋이 보여주었다. 같은 반 친구들 몇이 호화롭게 장정된 기념 도서들을 새해 선물로 받아 수도원에 가지고 왔다. 들키지 않게 이 책들을 숨겨야 했는데
그것은 아주 큰일이었다. 아이들은 기숙사 공동 침실에서 책을 읽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아름다운 비단 장정을 만지며 엠마는 작품 아래 거의 백작이나 자작이라 서명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저자들의 이름을 황홀한 시선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림 위에 얇은 종이를 입으로 풀어서 반으로 접혀 올라가게 했다가 다시 가만히 페이지 위로 내려앉게 하면서 그녀는 전율했다. 그림들은 발코니 난간 앞에서 짧은 외투를 입은 젊은 남자가 벨트에 돈주머니가 달린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거나 둥근 밀짚 모자를 쓴 금발 곱슬머리의 영국 귀부인들이 옅은 색깔의 큰 눈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는 이름 없는 초상화들이었다. 공원 한가운데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마차 안에 길게 누운 여자들 모습도 보였고 흰 반바지 차림에 어린 마부 둘이 빠르게 몰고 가는 그 마차 앞으로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가 뛰어오르고 있었다. 또 다른 여자는 소파에 앉아 봉이 뜯긴 편지를 옆에 두고 검은 커튼이 반쯤 드리워진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꿈에 잠긴 듯 물끄러미 달을 쳐다보고 있었다. 뺨에 눈물 한 방울을 달고서 중세풍 세장 창살 사이로 매피들기에게 입을 맞추는 순진한 여자도 보였고 미소 띤 얼굴을 어깨 쪽으로 갸우뚱하게 기울인 채 끝이 위로 올라간 구두처럼 뾰족한 손가락들을 위로 젖히고서 데이지 꽃잎을 떼어내고 있는 여자도 보였다. 또 다른 데는 아치 아래에서 무희들의 품에 안긴 채 몽롱하게 긴 파이프를 물고 있는 술탄, 이교도, 터키의 검, 그리스 모자들이 그려져 있었고 특히 저 디오니소스를 찬미하는 고장의 희미한 풍경들은 야자나무, 전나무, 오른쪽에 호랑이 왼쪽에 사자, 수평선에는 타타르 첨탑, 전경에는 로마의 폐허, 그 다음 웅크려 앉은 낙타들을 보여주었다. 이 모두가 말끔한 원시림에 둘러싸여 있고 커다란 빛 한 줄기가 물 위에 수직으로 내리쬐어 표면에 일렁거리는데 강철 같은 회색빛 바탕 위에 여기저기 헤엄치는 백조들이 하얗게 긁힌 자국같이 도드라졌다. 기숙사 공동 침실의 고요 속에서 그리고 늦게까지 아직 대로를 달리고 있는 마차 소리에서 엠마 앞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림들을 그녀 머리 위 벽에 달린 등불이 비춰주고 있었다. 엠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며칠간 많이 울었다. 그녀는 고인의 머리카락으로 추모 액자를 만들게 했고 삶에 대한 슬픈 생각으로 가득한 편지를 베르토에 보내 나중에 자기도 같은 무덤에 묻어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딸이 병이 났다고 믿고 그녀를 보러 왔다. 보잘것없는 흐릿한 삶의 나날들 속에서 보통 사람은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드문 이상적인 상태에 자신이 단번에 도달했다고 느껴져서 엠마는 마음속으로 흐뭇했다. 그래서 그녀는 라마르틴의 시들이 늘어놓는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호수 위 하프 소리와 죽어가는 백조가 부르는 모든 노래, 세상 모든 낙엽 떨어지는 소리, 순결한 처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 계곡에서 울려오는 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좀 지루했지만 그렇다는 걸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습관처럼 계속 읽다가 나중에는 허영심으로 계속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이마의 주름도 마음의 슬픔도 사라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놀라웠다. 루오 양에게 수도자의 소명이 있음을 너무나도 확신했던 수녀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몹시 놀랐다.
실제로 수녀들은 그녀에게 아주 많은 성무 일과와 피정, 구일기도, 설교를 아낌없이 해주었고 성자와 순교자들에게 경배를 드려야 함을 수없이 강조하며 정숙한 육체와 영혼의 구원에 대해 너무도 많은 충고를 했는데 그러한 나머지 엠마는 누가 고삐를 확 잡아당긴 말처럼 행동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고 재갈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열광의 한가운데에서도 실리적인 이 영혼, 꽃 때문에 성당을 좋아했고 연애에 대한 가사 때문에 음악을, 정념의 열기 때문에 문학을 좋아했던 이 영혼은 계율이 자신의 기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욱 짜증스러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신비에 대해 반발했다. 아버지가 와서 그녀를 기숙사에서 데리고 갈 때 엠마가 떠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수도원장은 그녀가 최근 들어 공동체를 공경하는 마음도 거의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집으로 돌아온 엠마는 처음에는 일꾼들을 부리는 일을 즐겼지만 얼마 후에는 시골이 너무나 싫어졌고 수도원이 그리워졌다. 샤를이 처음 베르토에 갔을 당시 그녀는 자신이 이제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것도 없는 삶에 완전히 환멸을 느낀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의 불안, 아니 어쩌면 이 남자의 존재가 주는 자극이 그녀가 마침내 저 황홀한 열정적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홍 깃털의 커다란 새가 시 속에 찬란한 창공을 맴돌듯 이제껏 어딘가 머물러 있던 그 사랑을 자신도 가지게 되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고요한 삶이 자신이 꿈꾸었던 행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7장) 그녀는 그래도 지금이 자기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날, 이른바 밀월이라는 생각을 가끔 했다.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낭낭하게 울리는 이름을 가진 고장, 결혼식 후 며칠간 감미로운 느긋함 속에 빠져있게 해주는 고장들로 떠났어야 했는데 푸른색 실크 차양이 달린 역마차 좌석에 앉아 산속에서 염소들의 방울소리, 희미한 폭포소리와 함께 계속 이어지는 마부의 노래를 들으며 가파른 산길을 천천히 오른다. 해가 저물 때는 바닷가에서 레몬나무 향기를 맡는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별장의 테라스에서 단둘이 손을 깍지 끼고 앞날을 계획하며 별들을 바라본다. 어떤 식물이 특별히 어떤 토양에만 잘 맞고 다른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어떤 곳들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다. 어째서 그녀는 긴 옷자락의 벨벳 연미복, 부드러운 가죽 구두, 뾰족한 모자, 소매 커프스를 가진 차림의 남편과 함께 스위스 산장의 발코니에 팔꿈치를 고이거나 스코틀랜드의 오두막집에 자신의 슬픔을 넣어둘 수가 없다는 말인가. 아마도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름처럼 모양이 변하는,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이 알 수 없는 불안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니 그녀에게는 표현할 말도, 기회도, 용기도 없었다. 그렇지만 샤를이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짐작이라도 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시선이 그녀의 생각에 가 닿는다면 그녀는 마치 과수밭에 익은 과일이 손만 대면 떨어지듯
자기 마음속에서 많은 것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더 친밀해져 갈수록 마음속으로는 더 무관심해져 그녀를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샤를의 대화는 거리의 보도처럼 평평했고 누구나 하는 평범한 생각들이 감동도 웃음도 몽상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그 보도를 행진했다. 그는 루앙에 살 때 파리에서 온 배우들을 보러 극장에 가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수영도 못하고 검술도 모르고 권총도 쓸 줄 몰랐으며 어느 날 그녀가 소설에서 맞닥뜨린 승마 용어를 설명해 줄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 가지 활동에 뛰어나고 힘이 넘치는 열정과 세련된 삶과 온갖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엠마가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도 확고한 그 평온함과 유유자적한 둔감함, 자기가 그에게 주고 있는 행복까지도 못마땅하고 그가 미운 마음이 들었다. 엠마는 가끔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샤를은 옆에 가만히 서서 그녀가 자기 작품을 더 잘 보려고 눈을 깜빡이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빵 조각을 둥글게 굴리면서 도화지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피아노를 칠 때면 그녀의 손가락이 빨리 움직일수록 그는 더 놀라워했다. 그녀는 아주 여유롭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단번에 멈추지도 않고 모든 건반을 훑었다. 현이 낡아 음이 맞지 않는 그녀의 손에 그렇게 뒤흔들린 그 오래된 악기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 마을 끝까지 소리가 들렸고 모자도 없이 실내와 바람으로 큰 길을 지나가던 집행관 서기가 손에 서류를 든 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다. 다른 한편 엠마는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갈 줄 알았다. 고지서 느낌을 주지 않게 잘 다듬어 표현한 편지를 써서 환자들에게 진료비 청구서를 보냈다. 일요일 저녁 식사에 이웃을 초대할 때면 요리를 예쁘게 꾸밀 방법을 개발했고 포도 잎사귀 위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자두를 멋지게 담았으며 접시에 잼 병을 뒤집어서 내놓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디저트 때 입을 가시는 물그릇을 사야겠다는 말을 하기까지도 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보바리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마침내 샤를도 이런 아내를 가졌으니만큼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엠마가 연필로 그린 작은 스케치 2점을 큰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긴 초록색 줄로 걸어두고는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다.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면 자수로 장식된 근사한 실내화를 신고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주 늦게 10시나 때로는 자정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하녀는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엠마였다. 그는 더 편하게 식사를 하려고 프로코트를 벗었다. 그날 만났던 사람들, 들렀던 마을들, 자기가 써준 처방전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고 아주 흐뭇해하며 남은 스튜를 먹고 치즈 껍질을 벗기고 사과를 깨물어 먹고 포도주를 다 마신 다음 침대로 가서 등을 대고 누워 코를 골았다.
오랫동안 면으로 된 수면 모자를 써왔기 때문에 머릿수건이 귀에 잘 붙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이면 그의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얼굴을 덮었고 밤사이 베갯잎 끈이 풀어져 삐져나온 깃털로 하얗게 되어 있었다. 그가 언제나 신고 다니는 투박한 부츠는 발 쪽에 복사뼈 쪽으로 비스듬히 두꺼운 주름 2개가 잡혀 있었는데 나머지 발등 부분은 마치 나무 틀을 집어넣은 것처럼 팽팽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시골에서는 이런 게 아주 좋다고 말하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칭찬했다. 어머니가 집에서 좀 심하게 싸우고 난 후 예전처럼 아들을 보러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거슬리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집안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격조 있는 생활을 하려 든다고 생각했다. 장작이며 설탕이며 양초가 대저택에서 쓰는 것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질 않나. 부엌에서 타고 있는 인걸불이면 요리 25접시는 만들고도 남을 텐데. 그녀는 리넨 제품들을 장롱에 정리해 넣었고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가져올 때 잘 지켜보라고 일렀다. 엠마는 이런 권고들을 받았다. 보바리 부인은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 아가라는 말, 어머니라는 말이 하루 종일 오갔고 제각기 노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러운 말들을 주고받았다. 뒤비크 부인 때는 어머니가 여전히 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엠마에 대한 샤를의 사랑이 자신의 애정에 대한 변절이자 자기 소유의 것을 침해당하는 일만 같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치 몰락한 어떤 사람이 예전 자기 집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창살 너머로 바라보듯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행복을 서글프게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예전 추억을 말하듯 자신의 고생과 희생을 상기시켰고 그에 비해 엠마는 집안일에 너무 태만하다면서 그가 그녀를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하는 것은 결코 분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을 맺었다. 샤를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존중했고 아내를 한없이 사랑했다. 그는 한쪽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고 여기면서도 또 다른 쪽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보바리 부인이 떠나고 나서 그는 자기 엄마가 했던 말 중 가장 대수롭지 않은 말 한두 가지를 똑같은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보았다. 엠마는 한마디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환자들에게나 가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엠마는 자기가 믿는 이론들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를 바랐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서 자기가 외우고 있는 모든 연애시를 낭송하고 그에게 우수어린 느린 곡조를 애절하게 불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샤를이 더 열렬해지거나 감동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자기 심장에 부싯돌을 살짝 문질러 보아도 불티 하나 일어나지 않자 게다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샤를의 사랑이 더 이상 전혀 대단할 것이 없다고 쉽게 확신해버렸다. 그의 사랑의 표현은 규칙적이 되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것은 단조로운 만찬 뒤에 을에 나오게 되어 있는 디저트 같은 여러 습관 중의 하나였다.
의사 선생님의 치료로 폐렴이 나았다는 한 사냥 터지기가 보답으로 안주인에게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잠시 혼자 있기 위해서 또 먼지 나는 길과 늘 똑같은 정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따금 산책을 나갔다. 그녀는 반빌에 너도 밤나무 숲, 들판 쪽 담 모퉁이의 빈집 근처까지 가곤 했다. 넓은 도랑 속에는 잡초들 사이에 살을 벨듯 잎이 날카로운 기다란 갈대들이 있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지 먼저 주변을 둘러보았다. 똑같은 자리에 디기탈리스와 향꽃무, 큰 자갈들을 둘러싼 쐐기풀무리, 창문 3개를 따라 뒤덮인 지의류 식물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언제나 닫혀있는 그 창의 덧문들은 녹슨 쇠막대 빗장들 위로 썩어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아지가 들판을 빙빙 돌고 노란 나비들을 향해 지저대고 뾰족 뒤쥐를 잡으러 다니고 밀밭가에 개 양귀비를 물어뜯기도 하는 것처럼 그녀의 생각은 처음에는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생각이 조금씩 한 곳에 고정되자 그녀는 잔디에 앉아 양상 끝으로 바닥을 콕콕 찌르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세상에, 내가 왜 결혼을 했지? 다른 우연의 조합으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는 없었을까 자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 다른 삶,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려 했었다. 누구든 정말 저 남자와는 달랐다. 그 사람은 잘생기고 재기발랄하고 기품 있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남자. 아마도 예전 수도원 친구들이 결혼했을 법한 그런 남자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친구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도시에서 거리의 소음, 극장의 웅성거림과 무도회의 환한 불빛을 누리며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감각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겠지? 그런데 그녀의 삶은 북쪽으로 창이 난 다락방처럼 냉랭했고 권태, 이 소리 없는 거미는 그녀의 어두운 마음속 구석구석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가서 작은 왕관을 받았던 상장 수여식 날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머리를 따 느리고 하얀 드레스에 발등을 드러낸 모직구두를 신은 그녀는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녀가 자리로 돌아갈 때 남자들이 몸을 숙여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다. 마당은 마차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마차 문 너머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음악 선생님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먼 옛날 일인가. 얼마나 먼. 그녀는 잘리를 불러 무릎 사이에 안고는 길고 가냘픈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아지에게 말했다. 자, 주인에게 키스를 하세요. 아무 걱정도 없는 당신. 뒤이어 그녀는 느릿하게 하품을 하는 그 가냘픈 동물의 우스워린 표정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뭉클해졌고 마치 큰 슬픔에 잠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처럼 크게 소리내어 강아지에게 이야기했다. 때로 돌풍이 몰려왔다. 코 지방에 고지대 전체를 단번에 휩쓸면서 들판 멀리까지 소금기 머금은 찬 기운을 몰고 오는 바닷바람이었다. 땅에 누운 등심초가 휘파람 소리를 내고 너도 밤나무 잎들이
파르르 떨며 사그락거리는 한편 나무들 꼭대기는 하염없이 너울거리며 크게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엠마는 어깨 위 쇼를 여미고 일어섰다. 가로수길에서는 나뭇잎에 반사되어 초록빛을 띤 햇살이 그녀의 발 아래 부드럽게 밟히는 입길을 비추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하늘이 붉었고 일렬로 쭉 늘어선 비슷비슷한 나무 기둥들은 황금빛 배경 위로 도드라진 갈색 회랑 같아 보였다. 갑자기 무서워진 그녀는 잘리를 불러 큰 길로 해서 얼른 토트에 돌아와서는 안락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9월 말 무렵 그녀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보비에사르의 앙데르빌리에 후작댁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왕정 복고 시기에 공무경을 지낸 후작은 정계 복귀를 모색하면서 오래전부터 하원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었다. 겨울에는 여러 곳에 장작을 나누어 주었고 도의회에서는 계속하여 열정적으로 자기 지역을 위한 도로 건설을 요청했다. 무더위가 한창일 때였는데 그의 입안에 생긴 종기를 샤를이 제때 핀셋 한 번 놀리는 시술로 기적처럼 낫게 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시술 비용을 치르기 위해 토트에 보내진 재정 담당자가 저녁 때 돌아가 의산의 정원에서 아주 근사한 체리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보비에사르에서는 그런데 벚나무가 잘 자라지를 않았다. 후작은 보바리에게 꺾꽂이 가지 몇 개를 부탁했고 그에 대한 인사를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찾아갔다가 엠마를 보았는데 몸매도 예쁘고 인사를 하는 모양이 시골 여자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이 젊은 부부를 초대해도 성에서 과도한 호의라거나 잘못을 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어느 수요일 3시에 보바리 부부는 그들의 보크 마차에 올라 보비에사르로 향했다. 뒤에는 커다란 트렁크가 묶여 있고 마차 전면부에는 모자 상자가 놓였다. 그뿐 아니라 샤를은 다리 사이에 상자 하나를 끼워 놓고 있었다. 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도착했고 그때쯤 마차들을 밝히기 위해 정원에 초롱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8장은) 다음 회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뿅!